대한 마인드하고 소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제가 2차 때는 돈 버는 얘기를 하겠다니까 2차 때는 안 오셨네요. 1차 때보다 한 1.5배 더 오신 것 같아요. 돈 버는 게 궁금하시죠? 1차 때 마인드가 사실 더 중요한데 1차 때 못 들으신 분은 성경원이라는 유튜브가 있어요. 유튜브에 가서 성경원이라고 치시면 제가 1차 때 걸 올리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보시면 되고요. 먼저 오신 분은 명함을 아마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명함에 보면 유튜브 계정이 나오는데 혹시 명함이 없으신 분은 성경원, 원이가 돈입니다. 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시간 반 정도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저 시간 조금 빠르네. 지금 7시인데 7시 반, 8시 반까지 할 건데 한 20-30분은 또 질응답을 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저번에도 보니까 질응답이 많아가지고 중에 자르고 다 못 받았는데 질응답 제일 중요하거든요. 계속 듣고만 가는 것보다 맨투맨으로 자기 거 딱 상담해 주는 게 제일 좋잖아요. 질응답을 많이 하려면 8시 안에 제가 끝내야 될 것 같은데 돈 버는 얘기를 1시간 안에 이거 끝낼 수 있을까? 오늘 강의를 주면 제 고민이 그거였어요. 제가 20년 이상 책을 썼는데 매년 거의 한 권씩 썼거든요. 그러니까 25권 썼더라고요. 그게 다 돈과 관련된 얘기인데 지금도 써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썼던 거를 오늘 한 권을 한 5분씩만 얘기해도 다 못하겠더라고요. 한 권짜리 전 1년 썼는데 그거를 5분 안에 읽을 때 5분 동안 설명을 하고 가도 8시 안에 못 끝날 것 같아서 오늘 굉장히 빡세겠다. 관심은 많으시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강의입니다. 돈 버는 얘기. 1시간 제대로 전달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썼던 책들 거기서 제가 경험했던 얘기를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강의를 하고 나면 평가를 할 때 그런 평가가 꼭 나오시더라고요. 지자랑만 하다 갔다고. 지자랑. 그거를 자랑으로 생각하면 자랑이고요. 소중한 경험을 생각하면 경험이 돼요. 제가 여기 와서 맨날 돈 잃고 실패하고 이런 얘기만 하고 가면 듣기 싫겠죠. 제 자랑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제가 그나마 성공했던 얘기 이런 게 있었으니까 좋았다 이런 얘기 하니까 그걸 자랑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1시간 동안 저 사람 20년 이상 경험한 걸 내가 1시간 동안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유익한 강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처음 쓴 책이 회계천재가 되는 홍대리 1부터 5까지 5권을 썼는데 회계에 대한 얘기만 해도 5권을 얘기를 해야 될 정도로 많더라고요. 5권 각 권별로 돈 버는데 어떤 포인트가 있는지를 설명 먼저 드릴게요. 첫 번째, 홍대리 1에서 쓴 것은 회계에 대한 마인드를 썼어요. 머릿말에 보면 제가 이런 얘기를 좀 써놨습니다. 저는 회계사잖아요. 회계사는 돈을 잘 버는 직업 같아요? 못 버는 직업 같아요? 잘 버는 직업을 생각하시죠. 그런데 어떤 발표자를 보니까 20년 안에 없어질 직업 2위가 회계사예요. 또 다른 발표자를 봤더니 1위더라고요. 회계사가. 굉장히 섬찟했어요. 물론 그 전부터 제가 섬찟했습니다. 회계사라는 직업이 언젠가는 없어질 거다. 왜 그러냐면 회계사의 업무가 영수증을 모아가지고 그걸 회계 처리를 해서요. 그 다음에 재무제표를 만들고 이거를 공부를 해가지고 회계직을 공부를 해서 그걸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대체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누가 대체하기 시작했나요? 컴퓨터라는 게 대체하기 시작했고 요즘은 우리가 저는 알파고라는 구글에 나오는 알파고가 그걸 대체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저희 직원들 항상 하는 얘기 중에 단골손님이 그거예요. 너희의 경제는 경쟁 상대는 앞으로 알파고야. 알파고와 경쟁하기 위해서 알파고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하면 너희는 돈 못 번다. 알파고가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너희가 돈 번다. 이 얘기를 정말 입에 탈수록 합니다. 이게 회계사에만 해당될까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 다 해당된다고 해요. 선생님도 계실 수 있고요. 교수도 있을 수 있고 음식을 만드신 분도 있을 수 있고 운전을 하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거 다 알파고가 대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시간 문제다.
구글이 얼마나 이거를 전략적으로 빨리 하느냐, 천천히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다행히 회계 쪽은 구글이 그렇게 관심 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수명이 조금 남은 겁니다. 돈이 잘 되고 시장이 넓은 데는 빨리빨리 하겠죠. 자기 시장은 언제든지 알파고 와서 점령할 수 있다. 그러면 손짓해요. 제가 홍대리를 쓰면서 제일 고민했던 게 그겁니다. 과연 나는 알파고하고 경쟁하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떤 생존 전략을 갖고 있어야 될까? 그거를 내가 뭘 준비해야 될까? 그 공통점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유튜브도 구글에서 만든 거거든요. 구글 지도, 구글 어스, 구글 검색, 구글 메일. 구글 계정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굉장히 패키지 이렇게 떠 있어요. 제가 요즘 많이 하는 것은 이제 유튜브 다음으로 구글 지도라는 걸 제가 많이 합니다. 구글 지도를 하면서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걸까? 처음에 생각했어요. 이걸 왜 하는 걸까? 사람들이 물어보기도 하고 저도 하면서 도대체 구글은 구글 지도를 왜 만들어 놨을까?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봤더니 제가 어제 그저께인가 서울 출장 갔다가 내려오면서 메일 하나 받았는데 구글에서 들어온 메일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어디를 다녔는지를 분석해가지고 저한테 딱 보여줬어요.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어디를 다녔는지를 구글이 먼저 알더라고요. 그건 어떤 정보를 주는 걸까요? 제가 어디 다녔는지 알아가지고 구글이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위치 추적. 위치 추적에도 뭐 할 거예요? 위치 추적감 가지고는 구글이 얻는 게 없습니다. 제가 구글 지도에다가 어디 갔는지를 검색하고 인공위성으로 제 휴대폰을 계속 따라다녀요. 얘가 가지고 갔다 오면 떠요. 제가 체크를 안 해도 어디 갔는지 압니다. 구글이. 그리고 거기서 돈을 쓰잖아요. 그걸 한 달만 해보세요. 그러면 구글은 저보다 더 잘해요. 내가 뭐에 관심이 있고 돈을 어디에 쓰고 움직이는 패턴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본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저한테 뭘 보내줄까요? 메일이든 유튜브든 제가 제일 관심 있을 만한 걸 딱 보여준다니까요. 그러면 손이 갑니다. 그게 마케팅이에요.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죠. 우리 삶이 이미 구글이 저희를 지배하고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어디서 뭐 하는지 다 압니다. 구글이. 그래서 가장 만족할 만한 거에 잘 팔 수 있는 걸 딱 제시를 해요. 저는 앞으로 구글이 우리의 경쟁 상대이기도 하지만 구글에서 우리가 돈 버는 법을 배울 수도 있다. 처음에 알파고가 나왔을 때요. 바둑 기사들이 깜짝 놀랐어요. 바둑이란 영역에서는 절대 컴퓨터가 인간을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상징성이 있는 거죠. 바둑이란 거. 그런데 이세돌이라는 그런 걸출한 프로가 알파고에서 무참히 깨져버린 거예요.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바둑을 두는 사람이든 못 두는 사람이든 알파고라는 거를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나와가지고 그냥 꺾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다가올 때 겁나는 겁니다. 바둑 기사들은 바둑돌을 던지고 싶었을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바둑을 둬야 될까? 그게 알파고의 무서운 점이었지만 과연 바둑이 없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바둑 프로를 제가 보는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게 그거였어요. 바둑의 재미가 훨씬 높아졌습니다. 알파고가 생겨나서 바둑의 재미가 훨씬 높아졌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저는 바둑을 그렇게 잘 두지 못해요. 그냥 어떻게 하면 돌을 딴다 이 정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단들이 바둑의 신들이 바둑을 두면 도대체 여기에 왜 둔지 잘 모르죠. 우리 아마추어로서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도와주는 역할을 알파고가 하더라고요. 바둑을 한 수 한 수 둘 때마다 누가 유리한지를 비율적으로 보여줘요. 알파고는 3배 능하니까. 제가 느낀 건 그거였습니다. 아, 알파고는 우리의 적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동반자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쟤를 잘 이용하면 우리의 돈벌이가 생긴다는 겁니다. 회계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저는 회계사가 20년 이내에 없어진다. 그 말에 절반은 동의하지만 절반은 동의하지 않아요. 절반은 동의한다는 건 뭐냐면 알파고가 회계사의 업무의 절반을 다 가져간다는 겁니다. 반면에 절반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은 알파고가 나의 동반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내가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제 영역으로 보면 저는 회계사의 고전적인 영역이 회사의 영수증을 가져다가 입력해서 재무제표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업무였어요. 전통적인 업무입니다. 이거는 알파고한테 다 뺏겨요. 지금도 한 80%는 다 뺏겼습니다. 알파고 등장하기 전부터 이미 뺏겼어요. 어떻게 뺏겼냐면 여러분들이 돈을 쓸 때 요즘 카드 아니면 현금 영수증 95% 이상 쓰세요. 현금 쓰고 영수증 안 받는 분 거의 없습니다. 95%가 전자증빙을 발생을 시켜요. 어디 가서 카드든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는 순간 그 자료가 국세청으로 바로 통보가 됩니다. 금융기관으로 바로 통보가 돼요. 그러면 컴퓨터는 그 사용 내역을 다시 조회를 해서요. 그 사람의 구매 패턴을 분석을 해요. 그래서 그 계정 과목을 분류합니다. 컴퓨터가. 과거에는 회계 공부를 해가지고 그걸 했던 거예요. 어디가 식당 가서 밥을 먹으면 아 이거는 접대비일까? 공유생일까? 이걸 공부를 열심히 한 거죠. 대학교 다닐 때 또 회계 사면서. 근데 알파고가 등장하면 그걸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파고가 학습을 해버린 겁니다. 과거에 이러이러한 식당에서 이렇게 밥을 먹으면 아 80%는 공유생일이었구나. 20%는 접대비였구나. 저 사람이 가격을 얼마 이상 먹으면 이게 접대비였구나.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는데 인간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쓰는 순간 전자증빙대로 돈의 금액이 나오고 그거를 컴퓨터가 회계 프로그램이 불러와서 회계 처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1초도 안 걸려요. 앞으로의 학습과는 인간보다 훨씬 더 빨리 합니다. 그런 업무를 제가 열심히 공부하면 저는 돈 벌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알파고가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제 일자리를 내일이라도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저의 동반자가 될 수 있는 건 그런 거죠. 제가 회계 공부를 할 때 회계 처리를 하고 이런 공부를 할 시간에 그건 알파고한테 맡기고요. 알파고가 분석해온 거를 어떻게 하면 일반 사람들한테 고급 정보를 내가 줄 수가 있을까? 이걸 연구를 한다면 알파고가 저의 파트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회계천재가 된 홍대일이라는 책을 써서 이 책이 정말 잘 팔렸어요. 우리나라에서 50만 부가 팔렸는데 그 비결을 저는 거기서 찾아요. 저는 회계 처리에 대한 내용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제가 아니어도 누군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회계 측에서 나오는 기존의 회계 자료 정리하는 것은 싹 뺐어요. 대신에 이미 정리가 됐다고 가정하고 이거를 고객을 위해서 내가 소통을 한다면 저 사람들한테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이쪽에 포커스를 뒀어요. 그래서 사람의 감정을 이해를 하고 사람의 생각을 추측을 하고 저 사람과 대화를 하려면 어떤 대화를 이런 쪽의 얘기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50만 부 이상의 베스트셀러가 됐더라고요. 앞으로 저희가 돈 벌 기회는 저는 거기에 있다고 봐요. 우리가 기계적으로 기술적으로 배웠던 것들 있죠. 과거. 이쪽은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습득한 지식과 경험을 내가 일반 대중들과 어떻게 소통을 할 거냐. 그 소통의 장을 누가 잘 만드느냐. 그게 돈과 연결이 돼요. 정말 막연하죠. 그걸 위해서 해야 될 사실 공부가 뭘까? 이런 공부도 필요한데요. 사람에 대한 공부가 절대적으로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파고가 사람을 대체합니다. 알파고는 감정이 없어요. 사람과 유일하게 차이하는 게 그거예요. 모든 것이 사람보다 뛰어날 수 있지만 감정이 없다는 것은 알파고의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눈물을 흘릴 수가 없고요.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건 사람만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공부를 해야 돼요. 앞으로 돈을 벌고 돈을 잘 벌고 또 부자가 되고 싶다면 또 부자의 길이 다 다를 수 있는데 어떤 형태로든 내가 행복한 어떤 일을 하고 싶다면 사람에 대한 공부, 그걸 인문학 공부라고 하죠. 인문학 공부에 굉장히 많은 시간 투자를 하셔야 된다. 알파고도 사실 그걸 하고 있어요. 알파고도 계속 학습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 패턴을 분석을 해서 아 이런 유형이 나왔을 때는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구나 이걸 자꾸 추측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최근에 터미네이터라는 영화가 나왔잖아요. 터미네이터 2가 터미네이터 시리즈 중에 가장 성공한 시리즈라고 얘기해요. 터미네이터 2가. 그 2가 나온 지가 벌써 수십 년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터미네이터 2에서 이미 알파고를 예언을 했더라고요.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주인공이었는데
꼬마 주인공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학습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학습을 하는지. 그런데 사람과 많은 접촉을 하면서 사람과 대화를 하고 사람의 감정을 보면서 자기는 그걸 학습을 한다. 우리가 최근에 알파고가 학습하는 걸 봤죠. 알파고는 계속 기보를 연구하면서 학습을 해가는데 학습 효과가 굉장히 좋던 거예요. 한 달 만에 막 이렇게 성장 속도가요. 급성장하는 걸 봤는데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이 그건 것 같아요. 사람을 많이 만나고 사람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사람에 대해서 상상을 하고 그런 공부를 한다면 알파고는 우리의 파트너가 될 것 같습니다. 홍대리 2권에서는 이익과 성장이라는 주제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장사를 하신 분도 계실 거고 직장을 다니신 분도 계실 거고요. 전문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취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공무원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일을 할 때 저희가 이 자원이나 시간이나 여력이 굉장히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저부터도. 항상 대기업 또 큰 자본에 저희는 약합니다. 그러면 큰 기업에 항상 우리가 지느냐? 사실 그렇진 않아요. 제가 홍대리를 썼을 때 제 혼자 이용으로 그걸 썼는데 3일 회계법인하면 우리나라의 최고의 회계법인과 경쟁해서 저는 경쟁이 사실 안 돼요. 거기는 3,000명 이상의 회계사가 있고 역사가 수십 년이 되어 있는 저보다 지식과 경험이 훨씬 더 많은 회계사였습니다. 그런데 걔네와 저는 경쟁 상대가 안 돼요. 그 사람들도 저를 경쟁 상대로 생각하지 않지만 저도 그 사람을 경쟁 상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나 좋겠죠. 제가 3일 회계법인과 경쟁을 한다면 얼마나 불리하겠어요. 만약에 여기 계신 분이 제가 주식 투자를 하는데 골드만삭스하고 경쟁을 해야 된다. 굉장히 불리하겠죠.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장사를 하는데 음식 장사를 하는데 뭐 필수하고 내가 경쟁을 한다. 불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제조업을 하는데 우리나라 가장 큰 제조업체하고 저기를 한다. 내가 건설업을 하는데 뭐 현대건설에 이런 데하고 경쟁한다. 이건 뭐 지는 게임입니다. 우리가 돈을 벌려면 그 사람들하고 자금과 경험이 아주 큰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비결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걸 제가 홍대를 쓰면서 찾았어요. 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게 뭘까?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저는 한 가지만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안 합니다.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한 가지만 해요. 그게 저는 홍대리라는 책에 저의 얘기를 썼어요. 저의 자신만의 이야기를. 대기업은 그걸 못하더라고요. 대기업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한 가지만 할 수가 없습니다. 대기업들은 표준화시켜서 대량으로 물건을 팔아야 그 조직이 움직여요.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화를 자꾸 시킵니다. 시스템화를 시킨다는 것은 자기 개인의 스토리가 없다는 거예요. 뭔가 거대한 표준화를 자꾸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표준화는 시키지 못해요. 대신에 나만의 얘기를 만들 수는 있어요. 각자 선생님들은 다 자신만의 스토리가 있거든요. 자신만이 경험한, 자신만이 알고 있는, 자신만이 느낀 그 감정들이 있어요. 그거를 내 업과 자꾸 연결시켜보는 그런 노력, 그런 훈련을 자꾸 하면 어떨까 싶어요. 저는 제가 홍대리라는 책에 그걸 제가 실은 것 같아요. 공무원이라는 세무공무 5년 생활, 회계법인 5년, 그 다음에 사업가로서, 회계사 사업가로서 5년, 한 15년 정도 사업을 했던 홍대리를 제가 썼는데 제가 겪었던 것들 있죠. 누구나 회사를 사업하면서 부도도 내보고요. 또 사람한테 배신도 당해보고 또 사랑도 해보고 또 파트 동업도 해보고 이런 스토리도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얘기 같지만 사람 얘기는 다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생김새와 말투나 느끼는 감정이 다 다르듯이 제가 느꼈던 감정은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감정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저는 책이라는 형태로, 강의라는 형태로 또 제 사업에 녹였습니다. 그건 대기업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내 이야기를 자꾸 한번 정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살아왔을 때 정말 고생도 하셨을 거고 기쁠 때도 있었을 거고 큰 투자도 했을 거고 실패도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것들을 잘 정리를 해서 내 업과 이걸 자꾸 연결을 시켜보세요. 그게 어떤 형태로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를수록 좋은 거죠. 아무도 모를수록 그건 가치가 있는 거고요. 돈 벌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사업을 할 때도 저희 사업에 하나의 지표만, 항상 한 가지만 더 생각하는데 우리 회사에 한 가지 지표는 뭐냐. 이거를 숫자로 직원들에게 공유를 많이 해요. 저희 직원, 저희 회사가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지만 저희 직원들한테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장사를, 사업을 하다 보면 할 얘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직원 교육도 시켜야 하고 서비스 컨텐츠도 개발해야 되고 가격도 결정해야 하고 영업도 해야 되고 원가도 절감해, 할 얘기가 너무 많죠. 근데 그렇게 던져놓으면 아무것도 못 하더라고요. 규모가 작고 자금 여력이 좀 없고 이런 사람일수록 한 가지 지표를 자꾸 만들어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의 한 가지 지표가 내 몸값의 3배권 달. 이 지표만 가지고 내 몸값의 3배권 달. 모든 주제를 그걸로 다 집약시켜요. 그러면 나머지 문제가 정말 생각보다 쉽게 해결이 됩니다. 한 가지 지표를 스스로 만들어 보고 그 지표를 적용을 시켜보세요. 여러 가지 지표가 있으면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지표, 이거 한 가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저는 제가 책을 쓰고 상담을 하고 그럴 때는 저는 쉬운 거는 한다, 이 지표가 있어요. 쉬운 거는 한다. 해결할 때도 어려운 거 안 한다. 어려운 것은 대기업들이 하니까 반대로 저는 쉬운 거는 한다. 어떻게든지 쉽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용어도 쉽게 하려면 용어도 쉬운 용어를 써요. 여러분 감가상각이라는 용어 대부분 대체로 아시죠? 근데 저는 감가상각이라는 용어도 정말 조심스럽게 사용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얘기할까? 그러다 보면 고객별로 맞춤형 감가상각을 저는 생각을 해요. 식당 하시는 분이면 식당에 맞는 감가상각 사례를 저는 상담할 때 써요. 그 다음에 보험 설계사는 보험 설계사에 맞는 사례를 만들어요. 왜? 쉽게 해야 되니까. 한 가지 지표를 계속 놓고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 그러면 뭐가 돼도 나옵니다. 그건 자기만 할 수 있는 뭐가 나올 거예요. 홍대의 삶은 세금에 대한 얘기예요. 세금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정말 잘 모르는 분야이기도 해요. 저희 고객들이 저한테 와서 세금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들어보면 한 절반 정도는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세금을 모르니까 당신한테 맡겼지. 이렇게 절반 정도는 얘기를 하고요. 나머지 절반 중에 극히 일부, 한 5% 정도는 와서 자기가 생각했던 세금과 제가 생각하는 세금을 이렇게 질의응답을 통해서 상담하는 분들이 한 5% 정도예요. 나머지 45%는 아무것도 몰라요. 모르고 뭐 탓도 않고 회계사는 아예 믿고 그냥 놔두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 첫 번째 부류, 내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당신한테 맡겼지. 이런 부류가 참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절대 장사에 돈 못 벌고, 제가 그분들의 통장을 까보면 저 사람은 돈 벌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사업을 하면서 세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회계사만 유지한다? 이 말은 내가 음식 장사를 하는데 요리사한테 메뉴를 다 맡고 나는 음식 메뉴도 모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요리 주방을 안 하더라도 사장은 알아야 돼요. 알고 나보다 잘하는 요리사를 쓰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나는 요리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요리 메뉴도 모르고 맛도 못 봐. 그런 사람이 식당을 한다? 잘 될 수가 있을까요? 절대 잘할 수 없어요. 회계 사업을 하면서 세금은 누구나 적용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세금을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당신한테 받겠지? 이거는 내가 식당을 하면서 나는 음식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맛도 몰라. 그러니까 너 요리사한테 받겠지. 이 말이랑 똑같은 얘기야. 세금에 대해서 그러면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세금을 제가 한 가지 얘기 드릴게요. 그럼 부가가치세는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홍대 상호에서 부가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부가세는 회계사가 절대 줄일 수 없는 세금인데 고객들은 부가세를 회계사가 줄여주는 요술방망이로 생각해요. 부가가치세는 매출액의 10%를 내는 세금인데요. 세금 관점이 아니라 돈 버는 관점에서 부가세를 꼭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부가세는 10%입니다. 10%라는 의미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어떤 장사를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10%의 마진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우리나라 제조업이 마진율이 20에서 30%밖에 안 돼요. 도소매업은 5%에서 10%예요. 마진율이.
거기에 비하면 부가세 10%는 도소년 업종한테는 내 마진 전부가 나가는 겁니다. 부가세 개념을 전혀 모르면 장사하고 세금 내면 끝이에요. 오히려 세금 내면 손해볼 수 있어요. 제조업은 부가세 개념을 모르면 자기 마진의 절반이 세금으로 나간다. 세금을 줄이고 안 줄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부가세 개념을 모르고 사업을 하시는 분은 열심히 장사해갖고 헛장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날 회계사 탓만 할 거예요. 회계사 내가 잘못 만나서 돈이 없다. 돈을 못 번다. 또 국가 탓만 할 겁니다. 국가가 맨날 세금만 뜯어가요. 그거는 국가나 회계사를 탓하기 전에 내가 왜 부가세를 모르고 장사를 할까? 이걸 먼저 탓해요. 그래서 부가세 개념을 알고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부가세는 매출액이 10%를 내는 거예요. 그 말은 매출이란 것은 내가 물건을 얼마에 팔 거냐 여기다 결정된 거죠. 음식 장사를 하신 분이면 만원짜리 김치찌개를 내가 100그릇을 팔면 하루에 100만원을 번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장사를 하십니다. 부가세 개념을 모르시면 만원에 팔아서 100그릇 팔면 100만원이 다 내 돈이구나. 거기서 재료비, 인건비 빼면 마진이 생겼죠. 이분은 10% 그냥 날립니다. 왜 그러겠어요? 매출의 10%가 세금이거든요. 음식을 만원에 팔면 만원이 내 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 돈 얼마예요? 9,000원이거든요. 1,000원은 부가세예요. 내가 부가세 개념을 알고 있다면 내가 가격을 책정할 때 만원을 책정했으면 내 매출은 9,000원이구나. 여기에서 출발을 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사장님들은 만원에서 출발하고 세금을 낼 때 돈이 없어서 적금들을 통장 가지고 내고 빚내 갖고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5년 10년 장사를 해도 맨날 돈이 없어요. 헛장사를 한 거죠. 조금만 공부해서 1시간만 공부해서 아니면 성경머니 구독 버튼만 좀 눌러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구글이 알아서 갖다 준다니까요. 관심이 있으면 갖다 줍니다. 그거를. 거기서 부가세 개념을 내가 1년에 한 번만이라도 듣는다든지 아니면 회계사한테 1년에 한 번 정도만 찾아가서 부가세 개념에서 조언 한 번만 얻어도 10%가 생기는 거예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부가세 문제로 골머리를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회계사는 세금에서 고민 안 한 것 같지만 주민 제 머리 묶어놓는다고 회계사가 부가세 개념을 제일 모르는 것 같아요. 남의 거는 열심히 이론적으로 하는데 내 거를 부가세를 적용해서 사업에 사용하는 건 잘 못해요. 보통 부가세 계산에서 10% 이거는 알파고가 하는 겁니다. 그거는 내가 안 해도 알파고 계산을 세금 계산 끊어주고 세금 계산을 신고하고 이건 다 합니다. 우리가 공부할 건 그게 아니에요. 부가세 개념을 이용해서 내 돈 버는 데 써야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기장료라는 걸 제가 수입으로 받는데 보통 10만원, 15만원, 20만원 이런 식으로 매달 받습니다. 부가세 개념이 없을 때는요 20만원을 받아서 2만원 부과되고 18만원이 내 수입이 돼요. 그걸 나중에 이제 부과 내고 나면 압니다. 회계사 같은 경우는 한 20년 전만 해도 면세였어요. 부가세를 안 냈어요. 그래서 갑자기 부가세 과세대랑 바뀌어버렸어요. 이때 충격이 온 거죠. 내가 갑자기 매출이 10%가 줄어든 겁니다. 세금으로 10% 내라가니까. 대다수의 회계사들이 법이 바뀌었으니까 10% 내가 이러고 끝났어요. 그 10%를 더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아무도 안 한 거예요. 제가 처음에 18년 전에 제주도 내려와서 사업을 할 때 제 고민거리는 그거였습니다. 10% 마진을 늘리려면 뭐를 해야 할까? 고객을 10% 늘리는 거 이게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음식 장사를 하시는 분은 10% 어떻게 하면 더 팔까? 내가 100그릇 팔고 있다면 10그릇 어떻게 더 팔까? 이거 고민합니다. 항상. 저는 가격을 10% 어떻게 더 올릴까? 이 고민을 했어요. 10% 판매량을 늘리는 것은 10% 마진이 절대 안 됩니다. 왜? 밥 10그릇 더 팔아봤자 10그릇이 내 마진이 전부 아니죠. 왜냐면 재료가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실제로 마진은 그 10그릇 판 거에 한 20% 정도만 제 마진이에요. 근데 가격을 10% 늘리면 전부 다 그건 내 겁니다. 저는 가격을 어떻게 올릴 건가 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요. 지금도 합니다. 그 당시에도. 그 당시에는 부가세 10%를 더 받는 연구를 했어요. 대부분 고객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요. 지레 포기 못해요. 부가세 10% 더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에이 부가세 10% 받으면 손님 다 떨어져요. 이런 얘기 합니다. 음식 장사 하신 분이 10,000원 받다가 제가 11,000원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옆에 다 10,000원 받는데 나 11,000원 받으면 손님 다 떨어진다니까요. 이런 얘기 못해요. 관광지도 5,000원 받다가 5,500원 그 10% 부가세 내셔야 하거든요. 5,500원 받으셔야 사장님 매출 5,000원 이런 얘기를 조언하면 시도도 안 해봐요. 그냥 시도도 안 해보고 손님 떨어질 걱정 못하는 거예요. 저는 저희 부가세 10% 다 받고 있습니다.
10%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자세가 벌써 돈 벌 수 있는 자세가 된 거예요. 그걸 처음부터 포기한 사람과 난 10%를 더 받아야지 이렇게 고민한 사람과는 5년, 10년을 봐보세요. 완전 다릅니다. 단순히 부가세 10%를 더 받는 차원을 넘어서요. 부가세 10%를 받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성공하신 분은 가격을 올리는 방법을 알아요. 그때부터. 어떻게 손님의 고객의 마음을 우겨서 10%, 20% 가격을 올릴 거냐. 이걸 연구합니다. 그러면 가격만 올리지 못해요. 도둑놈이죠. 물건은 그대로인데 가격만 올리면 고객들은 바로 계약 해지합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올린다는 것은 단순히 메뉴판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내 체질을 바꾸는 거야. 내가 10%, 20%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물건, 내가 갖고 있는 서비스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를 근본적으로 연구를 하게 돼요. 저희가 그래서 가격이 비싸요. 저희 회사. 다른 회계사무소보다 아마 컨설팅 같은 경우는 10배에서 뭐 비싼 건 100배까지도 더 받더라고요. 그런데 손님이 옵니다. 저는 처음에 저희 친구들 다 반대를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예를 들면 부동산 양도세 신고를 보통 회계사무소가 10만 원 받을 때 있어요. 그 당시. 그때 제가 1000만 원 받으면 어떻게 돼? 뭐야? 1000만 원 받으면. 저희 직원들이 다 도둑놈이라고 했어요. 도둑놈. 아니 다른 데 다 10만 원 받는데 여기 1000만 원 받으면 누가 오겠냐 이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10만 원짜리 제가 100군데 거래처 중에 90군데를 놓치고 99군데를 놓치고 1000만 원짜리 한 군만 얻는다면 똑같죠? 마진이. 저는 99개를 놓치면서 한번 시도를 해보겠어요. 그랬더니 몇 개 안 놓치더라고요. 한 5개 놓치고 성공했어요. 물론 똑같은 서비스를 하지 않아요. 그냥 가격만 100배 받으면 도둑놈이죠. 그런데 다른 회계사무소가 못하는 방법을 연구를 한 거예요. 그걸 가격을 올리다 보니까 방법을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대기업들이 그냥 대기업이 된 게 아니에요. 대기업들은 물건만 많이 팔아서 대기업이 된 게 아닙니다. 대기업들은 불황에도 이익을 내요. 불황에도 참 특이하게 이익을 낸다. 그거는 가격을 올리는 거예요. 물론 안 좋은 방법으로 갑질해서 마진을 올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많이 벤치마킹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가격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요즘 물건을 많이 파는 거 쉽지 않습니다. 물건을 많이 파는 거. 왜 그래요? 인구가 늘지 않아요. 인구가 늘지 않고요. 경쟁자들은 엄청나게 많이 생겨요. 서귀포도 그러지 않습니까? 서귀포도 제가 호텔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제가 원래 제주시에 살다 보니까 서귀포를 올 일이 사실 별로 없어서 서귀포 호텔에서 잘 일도 없었고요. 1년에 한두 번 왔는데 최근에 제가 그 서귀포 동원교회 교육전도사로 제가 오면서 일주일에 2번씩 와요. 주말에는 토요일 와가지고 여기서 잡니다. 자고 이제 일요일날 예배 드리고 가는데 잘 때마다 저는 그냥 와서 자지 않고 호텔을 계속 바꿔가면서 자요. 이 호텔의 특징은 뭘까? 이 호텔은 왜 손님이 많을까? 또 교육전도사니까 복음도 어떻게 하면 전할까? 뭐 이런 고민을 하면서 옵니다. 그러면서 호텔이 너무나 많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호텔만 많나요? 아마 식당도 많고 자기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업종은 다 많을 거예요. 아마 회계사도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많은데도 돈 잘 버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기술이 있더라고요. 절대 싸지 않아요. 그 사람들 가격으로 승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가로 승부하지 않아요. 저가로 승부하는 사람들은 고객 수를 자꾸 확보하려 하기 때문에 저가로 승부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공급이 많아지면, 경쟁력이 많아지면 계속 가격이 내려가는 거예요. 가격이 내려가는데도 내가 손해보고 있다는 걸 자체를 몰라요. 왜냐면 회계 마인드도 없고 원가 계산도 안 해봤고 가격 올릴 생각도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손님 떨어질 것부터 걱정을 해요. 그래서 가격을 내려야 손님이 확보된다 이 생각을 해요. 그렇게 장사하면 5년 10년 지나도 맨날 뭐예요? 맨날 적자 보죠. 취업을 하는 사람도 그렇지 않을까요? 경쟁 사람들은 많은데 내가 가고 싶은 데는 있고 내가 내 몸값을 올리면 뭐가 없어요. 그래야 계속 내 눈높이를 낮춰야 내 몸값을 낮춰야 들어갈 곳이 생기는 겁니다. 오히려 가격을 높이는 방법을 쓰면 어떨까요? 제가 취업하는 친구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일반 회사는 싼 친구 뽑지 않는다. 저희 회사하고 우리가 2,200 초봉 제가 공고를 냈어요. 근데 저 2천만 원만 받을게요. 하고 오면 제가 쓸까요? 안 써요, 저. 왜? 너는 2천만 원짜리구나.
나는 차라리 3천만 원을 원하는 사람한테 능력이 있는 3천만 원을 줄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사람을 봐서 그 사람 가치가 더 3천만 원짜리 쓸 거예요.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당신이 취업을 한다면 너의 몸값을 올릴 수 있는 제안을 회사에 차라리 해라. 나는 이만큼 벌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그게 이래서 그래요. 나는 내 3천만 원을 받아야 할 가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내가 이 회사에 오면 내 가족, 친척, 된장들과 거래처 한 15개 갖고 올게요. 아, 전 바로 뽑겠어요. 바로. 그런 직원이잖아요. 그런 제안을 할 수 있다면 삼성도 뽑고 LG도 뽑지 않을까요? 제가 은행 가려고 하는 친구들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은행 들어가고 싶지? 그러면 토익 공부하지 마. 가서 도서관에서 맨날 뭐 공부만 하니? 은행에서 공부하는 사람 뽑는 게 아니에요. 은행은 뭐 하는 사람 뽑아요? 돈 잘 버는 사람 뽑는 거예요. 일 잘하고. 그쵸? 삼성은 도서관에서 10시간, 12시간 공부하는 사람 뽑습니까? 아니에요. 삼성도 돈 잘 벌고 일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판단할까요? 사실 판단하기 힘들죠. 그걸 잘하는 사람이 인사관리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걸 오히려 전 역으로 제안하라고 그래요. 제주에 들어가고 싶으면 가족들과 친척들과 통장 다 제주를 바꿔가지고 복사해서 한 100장 갖다 줘봐. 제주에 뽑을거려 저는. 아니 일 잘하고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삼성전자 들어가고 싶으면 자기 친구들 거 휴대폰 LG 손잡 다 바꿔. 갤럭시 나 이렇게 바꿨어요. 내 친구를 설득해가지고. 그거 그냥 말로 하다가 바꾸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필요하고 전략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고졸도 뽑겠어요. 전 중졸도 뽑겠어요. 제가 전에 직원들 중에 제일 기억에 남았던 친구가 그거였어요. 내가 당신을 뽑아야 될 이유를 말해보세요. 그랬더니 자기 친척이 장사하는 사람이 많대요. 그 장사하는 사람 내가 다 갖고 오겠대요. 그 직원이. 바로 합격해서 바로. 아니 뭐가 필요해요. 거래처 다 바꾼다는데. 그렇죠? 자기 몸값을 높이세요. 나는 그냥 말로만 난 일 잘하는데 열심히 할 때 그런 말은 필요가 없어요. 똑같은 조건이면 가격을 자꾸 낮추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자기 발전에 전혀 도움 안 됩니다. 오히려 가격을 높이는 전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사를 하시는 분은 가격을 높이는 전략. 제가 부가세 개념을 들어서 가격 개념을 얘기하면 없습니다. 부가세 신고에서 반드시 봐주시고요. 그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을 움직이는지 그 힘을 배워야 돼요. 그건 지식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은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알파고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알파고가 파트너가 돼야 하잖아요. 알파고를 전략적으로 내 사업에 쓰는 사람이 아마 돈을 벌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원가관리가 4권인데요. 원가관리는 저는 세상에서 똑같은 시간 투자해서 가장 효과를 잘 볼 수 있는 걸 하나를 고르라면 저는 원가관리를 고르겠어요. 원가관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해당됩니다. 회계사만 또는 회계를 전공한 사람들이 하는 게 원가관리였지만 이미 선생님들은 원가관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왜 그러냐면 시간이라는 걸 여기 가서 지금 투자하고 계시거든요. 시간을 여기에 투자하고 있다는 자체는 뭔가 다른 걸 할 기회를 지금 포기하고 오신 거예요. 장사를 하신 분은 1시간 반 정도 한 시간 동안 장사할 걸 포기하고 오신 거예요. 그만큼 가치가 있어야 되는지를 따져보고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한 거죠. 원가관리는 이렇게 선택과 결정을 할 때 중요한 판단 기준이 돼요. 제가 서비스를 할 때 컨설팅 수수료를 결정하고 기장 고객을 가져오고 저희 직원들 업무 체크를 하고 교육을 시킬 때 체크하는 게 원가관리예요. 이 직원한테 교육시키는데 시간이 얼마나 들어가지? 이 거래처한테 일을 해주면 시간이 얼마나 들어가고 고객이 얼마 정도의 가치가 생기지? 그럼 내가 수수료를 얼마나 받아야 할까? 계속 원가관리 개념에서 가격과 비용을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번다는 것은 내가 투자한 비용을 빼고 마진이 얼마나 남느냐를 계산하는 능력이에요. 그 계산 능력이 원가관리입니다. 회계 중에서도 반드시 해야 될 공부가 원가관리입니다. 제가 깜짝 놀란 건 회계사들이 원가관리를 제일 안 하더라고요. 회계사들이 원가관리 전문가 같지만 저희 원가관리 하는 회계사 제가 거의 보지 못했어요. 회계사들의 원가는 뭐겠습니까? 저희한테 원가. 직원들 인건비잖아요. 직원들 인건비. 저희는 서비스 업종이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 서비스 업종이 있을 거예요. 공무원도 서비스 업종입니다. 사실은. 서비스 업종한테 원가는 뭐예요? 시간이죠. 시간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1시간 단위로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얼마 돈을 버는지 이게 훈련이 돼요. 그래서 회계사가 돼서 회계법을 들어가면 첫 번째 훈련을 그걸 시킵니다. 타임 레포트라는 걸 쓰게 만들어요. 30분 단위로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무슨 일을 했는지를 계속 쓰게 만듭니다. 9시부터 9시 반에는 뭐 삼성전자 일이고 9시 반에서 10시까지는 뭐 LG전자 일이고 이걸 계속 쓰게 만들어요. 근데 그것만 쓰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이걸 해서 돈을 얼마 벌었는지를 씁니다. 물론 그건 회사 차원에서 쓰겠죠. LG전자면 LG전자 전체의 마진을 계산해요. 그래서 회계법인에서는 전체 직원들이 쓴 시간을 집계합니다. 저희가 제 거를 제출하면 모든 직원들 거를 합계를 해요. 그래서 LG전자의 시간을 과연 몇 시간 썼나 이거를 체크를 해요. 그리고 그 시간 대비 돈을 얼마 받았나 비교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시간은 많이 썼는데 돈을 얼마 못 받았다면 결정을 해야죠. 시간을 줄일 거냐 아니면 돈을 더 가격을 올릴 거냐. 이도 저도 안 되면 그 거래소는 없는 게 나은 겁니다. 회계사 이거 체크 거의 안 해요. 직원들이 막 시간을 물 쓴다는데 아무도 고민을 안 해요. 단적인 예로 직원들이 회계사무소 들어가면 신고 기간에 야근을 밥 먹듯이 합니다. 야근을 밥 먹듯이 하는데 야근이라는 건 뭐예요? 시간이잖아요. 야근하면 돈 줘야 돼요. 밥 줘야 돼요. 전기세 들어가요. 야근을 줄일 생각을 한 명도 안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야근을 없애는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몇 년 전부터 야근이 없어요. 회계사무소에 야근이 없다면 깜짝 놀래더라고요. 회계사무소 오신 분 아무도 안 계시나 봐요. 아무도 안 놀라는 거 보니까 잘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돈인 분들은 아마 절반은 시간이 돈인 분일 겁니다. 내가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자꾸 체크하는 습관을 좀 들여보세요. 그리고 이 시간을 써서 내가 어떤 가치를 얻었나. 그게 돈일 수도 있고요. 장사하시는 분야는 돈일 수도 있고요. 또 비영리단체나 또 뭐 다른 서비스, 그러니까 돈과 관련되지 않은 일을 하시는 분이라면 내가 어떤 보람을 얻나 이걸 자꾸 체크를 해보세요. 그래야 원가 개념이 생기고 마진이 생깁니다. 저희는 그래서 제가 야근 없애서 적은 시간으로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타임 레포트라는 걸 통해서 저희 직원들한테 받았고 지금은 거의 한 80~90% 완벽하게 된 것 같아요. 원가 개념에서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은 표준화를 참 잘 시킵니다. 표준화를 시킨다는 것은 내 전력 투구를 잘 안 해요. 저희 직원들이 전력 투구를 할 때 저한테 혼납니다. 전력 투구를 하는데 왜 혼날까요? 일을 잘하려고 열심히 하는데 왜 혼날까요? 사람의 마음이 참 이상해요. 내가 어디 음식점에 갔는데 그 식당이 나한테 전력 투구를 했어요. 전력 투구에서 100점짜리 음식과 서비스를 저한테 줬습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만족하겠죠. 그래서 다음날 또 갔어요. 그런데 그 직원이 흉이어서 알바가 거기로 온 거예요. 만족도가 90점으로 떨어졌어요. 90점도 높은 점수인데 나의 기분은 어떨까요? 기분 나빠요. 100점짜리 90점 떨어진 거죠. 아예 처음부터 어제 80점짜리 오늘도 80점짜리 서비스 계속 했다면 기분 안 나쁩니다. 사람의 심리가 이상해요. 그래서 알파고가 이걸 범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심리는 너무나 묘해요. 이게 학습적으로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 생각이 또 다르죠. 그래서 저는 저희 직원들한테 90점짜리, 100점짜리 서비스 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70점짜리만 해요. 그런데 70점짜리를 꾸준히 해야 돼요. 아무리 어떤 상황이 와도 70점짜리는 해야 된다. 그러면 고객은 만족해요. 사람이 거기에 적응이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하면 70점짜리를 평생 70점짜리 퀄리티를 내가 이걸 자꾸 연구를 해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박리담에 갈 수 있어요. 마진을 조금만 붙여도 많이 팔 수 있다는 거죠. 70점짜리만 만들기 때문에 원가가 많이 안 들어갑니다. 시간도 적게 들였을 거고요. 그 다음에 비용도 실전에 맞는 비용을 들였을 겁니다. 어정쩡하게 80점, 90점 내려다가 큰일 나요. 고객들한테 불만만 생길 수가 있습니다. 홍대리 5번이 자금 조달과 투자 쪽이에요. 자금 조달과 투자는 내가 돈을 누군가한테 끌어와서 어딘가 사업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또 시간이라는 걸 끌어와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겐 다 24시간의 시간이 있고요. 그거를 여기에 투자하시는 분도 계시고 공부하는 데 투자하시는 분, 장사하는 데 투자하시는 분, 또 여행을 하는 데 투자하시는 분.
다 누군가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투자의 효과가 다 다르죠. 우리같이 돈도 없고 시간도 부족하고 지식이나 경험도 부족한 사람이 최고의 투자를, 그래서 적정 마진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전 제주도 와서 실패한 사람과 성공한 사람을 쭉 보니까 실패한 사람들의 대다수가요, 돈 투자하신 분들 다 실패를 하더라고요. 돈 투자하신 분. 대표적인 게 펜션 투자하신 분들. 우리 눈에 옆에서 보는 돈을 투자해서 펜션 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실패를 했습니다. 또 실패를 안 하신 분도 곧 실패하실 거예요. 곧 실패하실 거예요. 시간만 좀 남아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돈이 많지 않아요. 제주에서 아무리 돈 많아봤자 1조 넘는 사람 없죠. 1000억 가진 사람도 없을 겁니다. 특히 펜션 하는 사람이 뭐 1000억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 거의 없을 거예요. 기껏 해봐야 10억, 20억, 30억까지 투자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삼성이나 현대에 한번 들어오면 끝나요. 대기업에 한번 와서 그 업종에 아까 70점짜리 서비스 할 수 있는 거 대량 판매해버리면 끝납니다. 펜션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숙박업소 다 무너지고. 호텔 내가 아무리 기가 막히게 해도요, 30년, 40년 내가 장사했어도 대기업 호텔 하나 열면 끝나는 거예요. 자금력에서 안 돼요. 가격력에서 안 되고 경험력에서 안 됩니다. 그런데 살아남는 데가 있더라고요. 어떤 데까지? 그런 데는 돈 투자를 안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자기만의 스토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성공한다고. 저는 일부러라도 돈 투자를 안 해야 된다. 그러니까 돈 투자를 안 하면 다른 걸 연구하게 돼 있어요. 좋은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쪽 서쪽에 탐나라 공화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제주도분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알지 얼마 안 됐어요. 그 대표가 강현우 대표인데 그분이 남이섬을 만들어요. 남이섬은 다 아시죠? 남이섬은 정말 성공한 관광지입니다. 근데 제주도에 와서 그 탐나라 공화국을 만들고 있고 6년째 하고 계시대요. 6년째 했는데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만큼 그분이 거기에 돈 투자를 안 하셨을 거예요. 돈 투자를 한다는 건 시간을 세이브하려고 돈 투자를 하신 거거든요. 남이 10년 동안 한 거를 나는 1년만 하려면 돈 투자를 하는 겁니다. 저는 거꾸로 하시면 돼요. 돈이 없으신 분은 시간 투자를 하시면 돼요. 남들이 1년 할 때 난 10년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10년 해도 모자라면 20년을 하시면 돼요. 좀 천천히 가면 됩니다. 근데 그냥 천천히 가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이제 그 스토리텔링을 그 해설을 하면서 그걸 보여주는데 거기 한 3만 평 되더라고요. 돈도 별로 없으신 분이 3만 평에다가 해놓은 걸 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계사니까 딱 사람을 만나면 이 돈을 어디다 줘야 되지? 이것부터 저는 생각해요. 이 사람 돈 얼마나 했지? 이 돈을 어떻게 투자를 받았지? 그래가지고 그 자금 소유주가 누구지? 의사결정을 저는 이것부터 이제 파악하는 습관이 있어요. 직업 특성상. 근데 그분이 먼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 잘 버시는 분은 회계 지식이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더라도 감각적으로 항상 있으신 것 같아요. 자기네 돈 쓰는 원칙이 4원칙이 있대요. 첫 번째 원칙이 안 쓴다. 일단 돈 쓰는 원칙이 첫 번째 안 쓴다. 안 쓰셔야 돼요. 안 쓴다. 두 번째 원칙이 뭘까요? 두 번째 원칙은 재활용한다. 재활용한다. 거기 보면 재활용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내 게 없으면 남의 거 재활용해요. 거기 책이 30만 권이 있대요. 책 30만 권 살려면 새 책으로 하면 10,000원만 계산해도 얼마예요? 30만 권 곱하기 10,000원 하면 30억이에요. 중고로 해도 절반 가격이면 15억 돈 들어요. 근데 돈 하나도 안 들이고 30만 권을 해서 도서관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했더니 재활용을 했는데 책을 제일 많이 버리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우리나라 책을 제일 많이 버리는 데요. 도서관이 책을 제일 많이 버린대요. 책을 버릴 데가 없어가지고 주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한테 홍보만 했대요. 책 버릴 데 없으면 나한테 버려. 계속 연락이 온답니다. 택배기까지 붙여하고 자기한테 준대요. 전국에. 그러니까 웬만한 도서관보다 더 많은 책이 있는 거예요. 돈 한 푼 안 들이고. 거기는 뭐 볼링 핀 가지고 뭐 의자 만들고요. 볼링장 망하잖아요. 재활용품 다 나온다는 거예요. 요즘 폐업 많이 하죠. 이 폐업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그 정리산업이 뜹니다. 왜냐면 그걸 폐기 처분해야 되니까. 정리산업 한번 해보시면 어때요? 재활용. 나 사업하고 싶은데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이게 물건 버리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한테 소문만 내면서 저희 그 교회 목사님도 뭐 침대를 공짜로 한 8개 받았다고 맨날 당근마켓 갔더니 보고 있더라고요. 공짜로 나오는 거 뭐 있나.
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내 돈 들여 살 필요 없어요. 남이 쓰던 걸 갖다가 재활용하면 거기 약간의 스토리만 넣으면 오히려 훨씬 더 뛰어난 게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나만 더 얻었습니다. 남의 썼습니다. 저는 남의 힘을 빌리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비용 절감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남의 힘을 빌려요. 내가 하려고 그러면 시간과 돈이 들어갑니다. 근데 남의 거를 그냥 배 있는 걸 갖다 쓰면 시간과 돈을 전혀 안 들여요. 그런데 남의 거 갖다 쓰면 쉽지 않죠. 그 사람이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이게 만들어야 돼요. 저희 야근을 없애는데 제가 야근이 비용이니까 시간이니까 저걸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서 업무 프로세스를 한번 쭉 봤어요. 여러분도 내가 하고 있는 업무 프로세스를 쭉 잡으세요.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봤더니 고객한테 저희는 영수증을 갖고 오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영수증을 갖고 와서 그거를 분류를 해. 영수증 종류별로 분류를 해. 또 모양에 맞춰 잘라야 돼. 영수증 크기나 사이즈가 다 다르기 때문에 입력하기 좋게 세행기에서도 칼로 다 자릅니다. 그리고 그걸 처리를 해요. 서류 처리야 처리를 하고 그걸 컴퓨터에 입력을 합니다. 입력을 하면 또 교육이 들어가야죠. 잘 모르는 사람 입력을 제대로 못하니까 계정값을 어떻게 분리하고 더 좀 풀어놓으면 회계 풀어놓으면 공부를 하고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나오면 재무제표가 나오면 검토를 해요. 위에 팀장 검토하고 회계사 대표 검토하고 그래서 수정하고 다시 그거를 고객한테 보내요. 고객한테 리뷰를 받고 한 1차, 2차 수정을 해요. 이 작업부터 업무가 끝납니다. 이게 이제 시간이죠. 이 시간을 어떻게 하면 세이브할까 봤더니 고객한테 영수증을 갖고 오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죠. 제가 서귀포에 그 당시에 많이 왔어요. 한 15년 전에는 고객이 여기 있으면 여기 가지러 와야 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2시간이에요. 2시간. 거기 이미 2시간을 먹고 가는 겁니다. 저걸 어떻게 하면 세이브할까? 제가 낸 아이디어가 저 사람이 오게 만드는 겁니다. 저 사람이. 우리 사무실에 오게 만들어야겠다. 내가 같이 하고. 근데 오라면 오겠어요? 다른 회계사는 다 가는데 너희만 왜 나보고 오래? 회계사로 와야지. 우리 가게에 와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구한 게 오게 만드는 걸 생각한 겁니다. 저 사람이 우리 사무실에 오려면 뭐를 해줘야 될까? 보니까 고객들이 교육에 대한 니즈가 있더라고요. 교육. 제주도에 회계 교육을 하시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을 시켜줄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교육을 시키자 우리가. 공짜. 그래서 저희 사무실 회의실에다가 우리 교육 사무실 하나 만들었죠. 뭐 만들 것도 없습니다. 그냥 간판만 붙이면 돼요. 예쁘게 풀어서 뭐 회계 아카데미 해가지고 있는 사무실 하면 됩니다. 비어있는 사무실 많아요. 요즘 뭐 정부에서 이렇게 사무실을 만들었는데. 그래가지고 오라고 했죠. 교육시켜준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오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2시간 교육을 시켰어요. 그리고 다음에 올 때는 생각해보니까 오면서 그냥 오면은 좀 그렇잖아요. 영수증 갖고 오세요 올 때. 그랬더니 오는 길에 갖고 오더라고요 또. 한 영수증 가지고 가는 시간이 세이브가 됐죠. 저한테는 2시간이 세이브가 됐습니다. 2시간이면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영수증 갖다 놓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와가지고 교육을 하는데 책 속에 있는 거 갖고 하지 말고 당신들 갖고 하면 제일 좋잖아요. 교육할 때 당신 영수증 갖고 그거 입력해보세요 한번. 그러니까 자기가 막 입력을 하더라고요. 멘트만 걸고. 그래서 리뷰를 해줬죠. 입력했는데 이게 잘못됐네. 잘못됐네 하니까 그 다음에 열심히 또 수정을 해요. 재밌대. 공부. 이게 틀린 거를 지적해서 너무 고맙다. 공부가 됐다는 거야. 저희가 입력하는 시간을 없앴어요. 그래서 고객이 다 입력을 하더라고요. 영수증 갖고 입력하고. 그리고 너무 은혜 받을 때 교육 잘 시켜서 너무 고맙다고. 다음에는 거기를 수수료 붙였습니다. 교육 서비스가 들어가면 기장료를 업했어요. 어떻게 보면 고객한테 일 떠넘기고 가격을 더 받은 거죠. 근데 고객은 만족해요. 돈을 더 주고도 내가 배운 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무조건 싫어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뭔가 가치를 얻으면 내가 일하고도 돈을 주고 싶은 명분이 생겨요. 그러면 내 시간 세이브하고 가격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자기 업종에 다 한번 적용을 시켜보세요. 처음에 가서 하면 실패 가능성이 높아요. 10번, 20번 해서 겨우 조금씩 성공하는 겁니다. 저도 이거를 성공하기 위해서 그냥 처음부터 와서 영수증 입력하라면 할까요? 안 합니다. 1년, 2년 계속 실패를 통해서 그거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결과물이 나온 거거든요. 돈을 절대 투자하지 마라.
그리고 아까 네 번째 탐나라고 돈 쓰는 원칙 네 번째가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되면 그때 네 번 씁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근데 마지막 네 번째까지 잘 안 오더래요. 그러니까 대부분 세 번째에서 다 끝난다는 거를 예, 봤습니다. 홍대리 다음에 제가 돈 버는 눈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돈 버는 눈. 돈 버는 눈 책을 쓴 이유는 그거였어요. 그 당시가 한 10년 전인데 G20, G20 정상회의를 했었습니다. G20 정상회의를 하는데 20개국 정상들이 우리나라에 온 거죠. 거기에 TV 방송을 하는데 제 눈에 딱 들어온 게 우리나라 기업 총수들이 다 몰렸겠죠. 정상들 오니까 거기에 가서 얼굴 도장 찍고 또 대통령만 오지 않잖아요. 오면은 관료들도 오고 기업가들도 옵니다. 그 사람들하고 교류하고 거기서 사업이 얼마짜리가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총수들이 내놓으라는 조건 다 와요. 그런데 유심히 봤더니 기업 총수들만 오지 않고 이 자식들을 꼭 데리고 오더라고요. 자기 후계자를 데리고 오는 걸 보면서 참 부자 아빠 밑에 부자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저희가 가난한 이유는 가난한 아빠를 두어서 그런 거예요. 부자 아빠를 뒀다면 절대 저한테 가난을 대물림시키지 않습니다. 저는 그 효과가 너무나 크다고 봐요. 이 부자 아빠가 밥상머리에서 가르쳐주는 교육, 이거는 그 가치가 상상을 초월하겠다. 만약에 나의 아버지가 이건이라면 그러면 이재용 수준 거의 가지 않을까요? 자신의 모든 노하우를 아마 아들한테 알려주지 않을까요? 사실 저희는 그런 정보가 없잖아요. 저희가 돈을 못 버는 이유는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그래도 나름 그래도 조금은 갖고 가시는 거예요. 그냥 저하고 안을 텄다면 저한테 이 회계 쪽 전문가 한 명 알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10년 공부하고 저만 알고 있으면 금방 해결되지 않을까요? 내가 부자 아빠를 두지 못했다면, 된당으로 두지 못했다면 후천성 된당이라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후천성 된당을 좋아합니다. 내 핏줄로 만들지. 어차피 태어난 거 이미 끝났어요. 선천성 된당 끝났어요. 내 학벌을 바꿀 수도 없고 아버지를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 후천적 된당 만들 수 있어요. 후천적 된당이 제일 좋은 게 뭘까요? 내가 우리 이건희 같은 아버지를 내 옆에 둘 수 있는 거. 전 책이라고 봐요. 책은요, 이건희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세계적인 노벨 경제학, 노벨상을 받는 사람들, 대통령, 역사적인 고전들 보면은 그 사람들이 일개 재벌 총수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 책을 돈 10,000원, 20,000원이면 언제든지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책을 하나 쓰는 데는 그 시간과 경험은요, 선생님들이 생각한 것보다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많은 시간과 경험을 투자합니다. 그거를 한 번 읽고 끝낼 사실 책은 아니라고 저는 봐요. 제가 가진 경험과 지식도 저는 다 책에서 얻었던 것 같아요. 저도 부자 아빠를 주지 못했기 때문에 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건희도 만나고 이재용도 만나고 구본무도 만나고 이명박도 만나고 이랬던 것 같아요. 오늘 공무시험이라는 열정을 본다면 책에 투자할 정도의 그런 열정을 다 갖고 계시거든요. 1년에 책을 목표를 좀 정해주시고 책을 읽어가는 습관. 저 같은 경우는 제가 1년에 1000권씩 읽었어요. 안 읽을게요. 1000권씩 읽는 방법 나중에 또 독서법에 대해서 한번 강좌를 마련한다면 제가 그때 오는 걸로 하고요. 오늘 거기까지 가기는 시간이 안 되고, 저는 책 한 권 읽을 때마다 이 책에서 내가 바꿀 행동 지침 한 가지씩 꼭 끄집어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1000만 원을 벌어올지 5천만 원을 벌어올지 1억을 벌어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단돈 10,000원 투자했는데 10,000원보다는 수십 배 이상의 열매를 가져왔던 것 같아요. 주식 얘기를 좀 해줘야겠죠. 주식, 돈 번 얘기 하니까 주식 얘기 하실 줄 알고 기다리신 분이 계신 것 같아서 주식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나는 적금보다 5배 이상 버는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 또 제가 책을 냈는데 이것도 잘 팔렸어요. 베스트셀러였거든요. 주식. 이 책을 가지고 2년 동안 강의를 합니다. 제가 실제 실전 투자 클럽이라는 걸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2년 동안 실전 투자를 하면서 교육해요. 그거를 5분 안에 끝내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정신 집중하셔야 돼요. 결론만 얘기를 할게요. 이 주식 투자할 때 저는 알파고를 또 봤어요. 알파고하고 이세돌하고 바둑을 두는데
이세돌한테 뭐가 제일 힘드냐고 기자가 좀 인터뷰를 했습니다. 알파고가 받을 때 뭐가 가장 힘들었습니까? 그랬더니 이세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알파고는 감정이 없더래요. 감정이 없어서 일단 이 벽을 보고 두는 것 같은 느낌. 원래 저 감정을 좀 읽어야 저 사람이 지금 초조한지 편안한지 저 사람이 어떤 단계 이걸 읽는데 알파고가 크게 없더라는 거예요. 대역이 와가지고 받아들으니까 계속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감정을 이용할 수가 없어서 너무나 힘들었다. 저는 거기서 힘들을 얻었어요. 감정을 우리가 조절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사실 돈 버는데 기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감정 조절에 실패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갖고 있는 최고의 장점이 감정인데 그것 때문에 또 망하더라는 거예요. 대다수가. 특히 주식 투자에서 실패하는 사람은 다 그것 때문에 실패합니다. 감정 때문에. 감정적으로 뭘 하는 거야. 알파고 같은 냉혈을 내가 가질 수 있다면 아마 성공할 것 같아요. 저는 투자에서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알파고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올까. 그걸 연구해서 쓴 게 적금보다 5배 이상 버는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 어떻게 보면 감정으로 실패한 사람들 저는 많이 연구했고 저도 15년 이상 주식 투자하면서 제가 언제 감정을 보통 잃었나 분석을 아주 미치게 써놓은 건데요. 결론은 알파고화한다. 알파고 흉내를 낸다 했습니다.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제가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고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 시스템대로 저도 매매를 하는 거였습니다. 일종의 알파고가 되는 거죠. 그 원칙들을 쓴 거였는데요. 대부분 감정을 잘 잃을 때 보시면 욕심이라는 게 개입이 되더라고요. 투자자들이 욕심이 많이 개입니다. 또 투자를 하는 사람을 보는 사람들도 그 투자에 대해서 별로 좋은 감정을 안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주식 투자가 불로소득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돈 넣고 돈 먹기라고 생각을 많이 해서 투자를 안 좋게 생각을 해요. 근데 돈은 벌고 싶어 하죠. 안 좋게 보면서 돈은 나만 좀 벌었으면. 사실 앞뒤가 좀 잘 안 맞는 얘기인데 저는 주식 투자는 절대 불로소득이 아닙니다. 이게 투기일 수는 있지만 투기 자체도 엄청난 에너지와 지식과 경험이 들어갑니다. 그 말은 선생님들이 조금 공부해가지고 투자해서 돈 벌 수 없다. 조금이 아니라 내가 하루에 10시간씩 내가 주식 공부를 해서 10년 동안 투자 경험을 갖고 있어도 돈 벌기 힘들다. 왜 그러겠어요? 투자는 핸디캡 없는 골프하고 똑같습니다. 핸디캡 없는 골프를 타이거 우즈하고 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골프를 10년, 20년을 쳐도요. 타이거 우즈하고 골프 쳐서 우린 세계에서 이길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나 그냥 동네에서 골프 좀 연습해갖고 타이거 우즈하고 골프 치면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아무리 쳐도 칩니다. 투자가 그래요. 투자는 선생님들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아무리 오랫동안 투자를 해도 골드만삭스나 메릴린치 같은 정말 타이거 우즈 같은 금융기관들이 선생님한테 핸디캡 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선생님들은 그 사람들한테 돈을 뺏길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걸 나는 안 뺏겼는데 안 뺏길 시간이 아직 뺏긴 시간이 아직 돌아가지 않았을 뿐이에요. 조금 있으면 뺏겨요. 돌아가면서 뺏기는 겁니다. 운이 좋았든지 운 좋게 피해 갔을 뿐입니다. 그만큼 투자는 힘들어요. 이 링 위에서 그냥 골드만삭스하고 결혼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감정 조절도 안 됩니다. 저희는 주가가 10%, 20% 막 오르고 내리고 하면 아무리 냉혈이라도요 감정 조절할 수 없어요. 선생님 정말 냉정한 사람들 저도 제가 이 냉혈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도 뭐 피도 눈물도 없다고 자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주가가 하루에 10% 빠지니까요 좀 흔들리더라고요. 그러면 다음날 또 10% 또 빠져요. 조금 흔들리면 더 흔들릴 때까지 계속 뺍니다. 이 금융 거물들이. 하루에 막 20% 30% 빠졌을 때 내가 1억을 투자했는데 하루에 2천만 3천만이 날아가 보세요. 어떤 내열도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악순환이 시작해요. 그거를 자꾸 이용하는 게 금융대예요. 그래서 거기에 안 흔들리려면 뭐를 해야 할까? 제가 연구를 한 게 결론이 본업을 갖고 계셔야 했다. 그러니까
투자를 많이 하시면 안 돼요. 투자를 한 달에 한 4시간 정도만. 정말 부업으로 하고 계시면서 본업을 갖고 계시면 투자에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 수 있느냐? 나는 본업을 갖고 있으면 내 자금이 계속 어디선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가가 떨어지든 올라가든 선생님들은 항상 행복한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주가가 올라가면 어떤 행복한 결정이 되죠? 내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주식에서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팔든지 갖고 있든지 행복하겠죠. 주가가 떨어질 때 힘든데 본업을 갖고 현금을 계속 확보를 한다면 주가 떨어질 때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행복할 수 있죠. 왜 행복할 수 있어요? 저가 매수 기회가 온 거예요. 현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와도 나한테 행복감을 줄 수 있는 것이 본업을 갖고 있습니다. 본업이란 건 현금을 갖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실전 투자 클럽에서 결론적으로 항상 얘기를 하는 게 그거예요. 본업 가지고 거기서 계속 현금을 만드셔요. 그러면 금융위기가 왔을 때 박수 치면서 만세 부릴 거다. 선생님들 금융위기가 오면 제일 무섭거든요. 금융위기가 왔을 때 누가 행복하겠습니까? 다 힘들잖아요. IMF 왔을 때. 그런데 IMF 때 행복했던 사람 있죠? 누구였어요? 사채업자들. 현금 갖고 있는 사람들 그때 떼돈 벌었습니다. 뭐 그걸 위해서 IMF를 기도하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기도는 그런 남의 불행을 먹고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나를 최소한 금융위기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것은 내 현금을 갖고 있는 거. 그래서 장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을 할 때도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항상 기회를 갖고 있어요. 그게 욕심 조절입니다. 장사를 잘하시는 분들 보세요. 항상 내 현금을 무리하게 사업에 넣지 않습니다. 내가 이걸 기회인 것 같아도 내 자금의 한 20에서 30%, 많이 되면 50%까지는 꼭 참고 놔둬요. 이보다 더 악한 상황, 안 좋은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안 좋은 상황은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기회로 옵니다. 그 참 욕심 조절하기 힘들죠. 그래서 저는 투자할 때 그 원칙을 꼭 설정해서 그걸 시스템적으로 유지해요. 아무리 사고 싶은 종목, 정말 사고 싶을 때가 있어도 뭐를 하냐면 내 전체 투자 금액의 20에서 50%는 항상 현금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 원칙을 지키려고 해요. 그런데도 참 어길 때가 또 실패할 때가 있는데 그래도 노력을 하면 노력 안 하는 사람보다 훨씬 낫습니다. 전 주식 투자에서 이것만 지킬 수 있다면요. 주가가 10분의 1로 떨어져도 돈 법니다. 10분의 1로 떨어져요. 주식 투자에서 돈 버는 것은 주가가 올라가야 돈 버는 게 아니에요. 떨어져도 돈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히려 떨어질 때 돈을 더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 실전 투자 클럽을 2년 과정을 제가 마치고 나면 거기에 많은 얘기해요. 종목 얘기도 하고 주가 분석도 얘기하고 기업 분석도 얘기하고 회계 얘기도 하고 투자 원칙에 대한 얘기도 하는데 2년 끝날 때쯤 뭘 배웠냐 물어보면 현금 관리가 제일 기억에 남는데 현금 관리가. 현금을 제대로 관리 못한 게 제일 후회가 되고 그게 제일 어렵더라는 거예요. 사실 투자하기 전에는 현금 관리가 제일 쉬운 줄 알았어요. 그냥 돈 저축해 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사고 싶은 욕망을 참지를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경험 다 있었잖아요. 여기 절반 정도는 다 경험이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여성분들은 홈쇼핑에서 사고 싶은 물건이 많았을 때 그걸 참기 힘들죠. 특히 마감, 임박 이런 거 진짜 참기 힘들거든요. 재고 얼마 안 남았어. 그것도 거기 할인이 붙어버리면 한 50% 할인. 뭐 10만원짜리 만원에 땡쳐요. 이러면 그냥 바로 버튼 누르더라고요. 근데 주가도 그런 거예요. 주식 투자도 사고 싶은 욕망을 자꾸 부추깁니다. 그거는 시장이 그렇게 부추기도 하고 돈 많은 작은 금융 거물들이 부추기도 해요. 주가라는 것은 굉장히 조작하기가 쉬워요. 나중에 깊이 들어가시면 또 제 책을 읽어보면 나오는데 그만 주가는 조정이 가능한데 저희가 사고 싶은 마음이 들 때까지 움직입니다. 버튼을 누를 때까지. 홈쇼핑을 보면서 버튼을 누를 때까지. 거의 99%가 다 움직여요. 거기서 다 쓰러져요. 그 움직임을 만들어 놓고 현금 관리를 못하게 만들어 놔요. 그리고 현금 관리가 제대로 다 주식에 들어왔다는 순간 금융위기를 한 번 더 터뜨려줘요. 또 주가를 한 20-30% 빼줘요. 그러면 지금 바닥인 줄 알고 샀던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 흔들리면 팔고 나가죠. 주식 다시 안 본다고 다 나갈 때 그때 그 금융 거물들을 삽니다. 그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돈을 따는 사람들은 그 금융 거물들을 역으로 이용해. 저 사람들한테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떨어질 때 기다려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언제 대해서. 세부적인 얘기는 나는 적금보다 5배 이상 번 주식 투자 시작이다. 이 책을 보시면 나와요. 제 책 25권 다 다시 할까 내 보니까 책 장사하러 온 것 같은데 여기 서귀포 중앙도서관에 보니까 제 책 거의 다 있더라고요. 와서 빌려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얘기를 했고, 제가 가장 최근에 쓴 책이 아까 성경원이라는 제가 책을 썼는데, 이거는 이제 종교적인 책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소개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성경을 토대로 하긴 했지만 결정적으로 제가 앞에서 24권을 단권화시킨 책이에요. 단권화시킨 책. 근데 그 성경 속의 진리를 제가 찾았기 때문에 성경원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인 거고요. 실제로 앞에 회계천재 홍대리부터 주식책까지 다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만 사실 뽑아서 넣어놓은 건데, 그 앞에 책과 이 책의 차이점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지금까지 24권의 책은 주로 돈 버는 얘기를 제가 많이 썼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마진을 벌고, 어떻게 하면 시장에 기회를 잃고, 어떻게 하면 가격을 올리고, 어떻게 하면 세금을 치고, 이런 돈 버는 얘기를 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성경원에서는 반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돈 버는 얘기는 앞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돈 쓰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 부자를 선물해 주는데 돈 쓰는 얘기를 할까요? 저는 부자의 근본적인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돈을 왜 벌려고 그러죠? 행복하려고, 경제적인 자유를 얻으려고 그러실 거예요, 대부분. 그런데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 그게 될까요?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 행복하고 경제적인 자유가 생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 경험상 제가 봤던 사람들을 보면 그래요. 돈을 100억을 가지고 100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돈의 노예가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돈을 지켜야 해요. 선생님들은 100억을 가지고 있으면 경제적인 자유가 있을 것 같지만 그 100억을 보고 자기 주변 사람들이 다 달라져요. 나 혼자 그 100억을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100억을 쌓는 과정이 나 혼자 힘으로 쌓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변에 의사결정권자가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나를 간섭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큰 기업들이 얼마나 간섭거리가 많아서, 큰 기업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돈은 많지만 그 사람은 금리 조금만 인하해도 머리가 아플 거예요. 대통령 말 한마디, 일본에서 말 한마디, 이런 거에 민감한 거죠.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일본의 그 야베 총리가 뭐 한마디 했다고 뭐 민감하세요? 뭐 뉴스 한번 나왔다고 나 내일 일본 출장 가지, 이런 분 계세요? 없죠? 왜 돈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삼성은 뭐 아프리카에 뭐 하나 터지면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돈이 많다는 것은 신경 쓸 것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신경 쓸 것이 많다는 것은 경제적인 자유를 못 누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휴가가 없다니까요. 저는 돈이 많은 사람이 결코 행복하거나 경제적인 자유를 누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돈이 없어야 그럼 누리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돈이 없는 사람도 있겠죠. 할 거 못하니까. 저는 돈의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부자가 되는 것은 경제적인 자유, 행복감인데 그거는 돈의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요, 돈에 대한 가치관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첫 수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부자가 되려면 돈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데, 제 경험을 한번 얘기를 할게요. 제가 지금까지 돈에 대해서 가장 행복했던 때가 1000만 원을 투자했었는데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1000만 원 벌면서 뭐 5천만 원, 1억 벌면서 행복했던 적은 별로 없어요. 또 행복했더라도 유효 기간이 짧더라고요. 한 달 재기 전에 대부분 그 행복 다 날아갔어요. 그런데 1000만 원 투자하고 그 느꼈던 행복감은 제가 평생 갈 것 같아요. 어떤 경우였냐면, 제 같이 믿음의 형제라고 그러는데 육지에 있는 분이셨어요. 그분은 자기가 아버지는 돈이 많은데 이 자식이 아버지 뜻대로 잘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하고 의절을 했어요. 돈 많으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야. 내 돈을 물려줘야 되는데 자식이 그 그릇이 안 되면 자식을 괴롭힙니다. 훈련을 시키고 말을 안 되면 내쳐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릇이 안 돼 있는 자식한테 돈을 물려주면 이건 자식만 돈 날리는 경우가 생긴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부자 아빠를 둔 사람은 되게 피곤해요. 부자 아빠 말을 잘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 아들은 부모님하고 의절하고 살았어요. 자기가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망했어요. 사기당해가지고. 아주 개인 회생까지 갔습니다. 직장을 못 구해서 친척, 좀 먼 친척의 그 회사에 들어갔는데 그 친척이 친척을 생각해야 되는데 오히려 일반 전혀 남인 사람을 사장으로 이렇게 올리고 자기는 그 밑에 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가 나이도 많은데 자기 후배 또 자기가 어린 사람이 상사로 와서 자기를 괴롭힌 거예요. 의도적으로 내보내려고 하는 거죠. 그걸 사실 꿋꿋이 견뎠어요. 견디다가 이제 내쫓겨났어요. 결국 구조전단에서 내쫓겨가지고 기사를 해서 운전기사를 하면서 이제 생활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그 보금자리를 뺏어버렸어요. 원래 기업 그 회사에 사택에 살았는데 그거를 기한을 한 보름 주고 내쫓은 겁니다. 보름 안에 집 얻어갖고 나가라. 근데 그 사람이 개인회생 중이었거든요.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개인회생하고 내가 돈 번 쪽쪽이 다 빚을 갚아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집 정도의 집을 얻으려면 전세금 한 1,000만 원 정도, 월세 50 정도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월세는 뭐 월급 받아가지고 어떻게든 한다고 치는데 전세금 1,000만 원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크리스천이니까 기도를 하면서 이제 기도 제목 나누니까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저 사람 1,000만 원이 필요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계속 저기 복음서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성경에 네 재산 절반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한테 나눠주고 와라.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계속 보이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 나눠주라는 얘기구나. 저한테 1,000만 원 큰 돈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한 3번 보이길래 3일 보인 거죠. 그래서 제가 1,000만 원 바로 송금을 해줬습니다. 그분한테. 근데 그분이 뭐 갚는다고 그래서 제가 성경에 갚지 마라고 돼 있더라고요. 갚지 마세요. 더 가난한 사람이 그 사람한테 나눠주세요 하고 제가 1,000만 원 줬는데 그 사람이 너무 고마워하더라고요. 자기가 가족들도 자기를 안 도와주는데 저하고는 무슨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겁니다. 그냥 기도 제목만 나누고 나눈 지가 1년도 안 됐거든요. 근데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1,000만 원을 도와주니까 평생 잊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저희 가족, 저희 어머니보다도 저한테 안부를 더 많이 묻는 것 같아요, 그분이. 그래서 제가 고민거리 있으면 감사하대요. 자기가 기도 제목이 생겼다고 기도 제목을 제가 나누면 너무 고맙다고. 그런 사람 처음 봤어요. 제가 1,000만 원을 투자해놓고 얼마나 제가 은혜를 받고 감사한지 제가 투자했던 최고의 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돈이라는 건 이런 거더라는 거예요. 이건 크리스찬한테 해당되는 수 있는 크리스찬이 아니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돈을 어디에 썼느냐. 내가 1,000만 원을 벌어서 행복할 수도 있지만요. 아마 그 행복감보다 훨씬 큰 행복은요. 내가 쓸 수 있는 돈을 나보다 더 어려운 정말 가난한 이런 사람한테 투자를 했는데 그 사람이 그 돈을 발판으로 해서 이렇게 성장해 가고요. 자기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걸 보면은 나를 위해서 쓴 그 행복감보다 훨씬 더 만족도가 좋을 겁니다. 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대우그룹 부사장 출신인데 대우그룹 부사장을 아예 전했습니다. 얼마나 잘 나갔겠어요. 그때 대우그룹이 제 2위였거든요. 김우중 회장이 오른팔이었어요. 뭐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살죠. 돈도 많이. 근데 대우그룹 많으면서 부도났거든요. 자기가 삶이 막막하더래요. 앞으로 살아가기. 그러다가 제주에 어저께 한번 내려가지고 자기 후배들을 봤더니 후배들이 거의 손짓벌 되는 거죠. 대학생들 봤는데 자기가 한마디 하면 귀를 쫑긋하고 듣더래요. 대우그룹 부사장 출신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돈 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내려가지고 우리 제주도에 있는 대학생들 모아가지고 1년 동안 훈련시켜요. 인문학교육, 고정교육, 기업교육 일주일에 한 번씩 거의 하드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돈 하나도 안 받아요. 자기 항공료 자기가 다 내고요. 한 번 오면 30원씩 밥 사줘야 돼요. 어디 그 강사들 자기가 모집하러 다니냐고. 강사도 자기 돈으로 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1년 하면 몇 천만 원씩 깨진대요, 돈이.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스승의 날 그 학생들이요. 이 선생님한테 편지를 써갖고 주는데 일일이 한 명씩 한 명 편지 써가지고 이렇게 넣어서 주는데 자기가 1년 동안 시간과 돈을 투자했던 그 몇천만 이상의 가치가요. 그거 한순간에 다 보상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학생들이 성장해가는 모습.
그리고 자기가 사회에 뭔가 기여를 하고 있다는 그 보람에 자기가 돈 벌면서 느끼지 못했던 행복감 있죠. 대우로 부사장 때 누렸던 그 행복감, 세상적인 그 어떤 물질과 명예의 행복감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부자 어떤 그 느낌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저는 굉장히 좀 큰 충격이었어요. 선생님들이 돈을 왜 모으려고 할까? 저는 돈을 잘 쓰려고 모아야 되지 않나 싶어요. 돈을 모아서 내가 10억, 100억 부자 된다. 이러면 그 유효율이 얼마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은 돈 누군가 그것도 가져갑니다. 그러면서 분란이 생겨요. 그게 자식이 될 때가 많죠. 자식이 까고 싸우거나 분란이 생겨서 가족들이 재판받고 이런 사람 굳이 있습니다. 그건 아마 돈을 모을 때부터 뭔가 마인드 정리 잘못한 거예요.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할 때 가장 가치 있을지 그걸 생각하면서 부자가 이 돈을 모으신다면 단돈 100만 원만 있어도요 얼마나 큰 부자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세계 10% 부자 안에 다 들어가신지 아세요? 여러분들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오셨겠지만 세계 10% 부자 안에 들어가는 요건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내가 비를 피할 수 있는 집이 있는 거. 이건 자가가 아닙니다. 그냥 전세든 월세든 하여튼 내가 비를 피할 수 있는 집만 있으면 돼요. 두 번째, 학교를 갈 수 있으면. 세 번째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목욕을 할 수 있으면. 이 정도면 10% 안에 부자 들어가요. 생각해보면 5% 안에 들어가겠잖아. 그만큼 우리는 이미 가진 게 많아요. 사실은 거기에 만족을 못하기 때문이죠. 저희 나라가 3만 불 되면 선진국 된다고 하지만 요즘 누가 선진국 됐다고 생각하지 않죠. 5만 불 벌면 부자 될까요? 선진국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지금 현재 말하면 10만 불이 돼도요. 우리는 항상 돈에 허덕일 거예요. 가진 사람 비교하고 나는 왠지 소외감이 있고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이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예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벌기 전에 나의 부자가 내가 생각하는 부자는 어떤 부자가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가치가 있을까? 이걸 정립하고 돈을 버신다면 아마 여기 계신 분 다 부자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돈이 아주 많거나 그러진 않아요. 물론 좀 있어요. 있기는. 근데 그 돈이 있을 때하고요. 이 돈을 어떻게 가치 있게 쓸 때를 생각한 거하고는 제 부자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런 돈의 액수보다는 이 부자의 마인드, 또 사회를 위해서 기여하면서 같이 손잡고 갈 수 있는 그런 부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성경머니 책은 원래 와서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재미있어서 이 책까지 드리기가 좀 그런다고 해서요. 좀 수고스럽더라도 저 서귀포 동원교회 가면 그 빛이 돼 있거든요. 그냥 공짜로 든다 거기 보면. 물론 이제 1시간 예배 드리고 가야 되는데 좀 제약 조건이긴 한데 저는 1시간 예배 드릴 가치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 네. 질문 한 2분만 제가 받을게요. 질문 있는 선생님 건수하시면 마이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분 책이 있나요? 책이 없죠. 책이 있으면 질문하시면 질문. 네. 총리 30분 걸리는데. 간단하게 짧게 어떤 마인드가 중요한지 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분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제 유튜브에 올려져 있어서. 세무사하고 회계사하고 하는 게 어떻게 다른지. 네. 또 한 분 질문 한 번만 더 받아보고 제가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책을 많이 쓰신 것 같은데 네. 지금 현재 그 책의 판매되면서 그 이익은 어느 정도인지. 인세가. 네. 좋은 질문이시네요. 돈이 많이 들면 책 쓰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회계사, 세무사는요, 회계사 업무 범위가 5가지라면 그 중에 하나 업무만 할 수 있는 게 세무사라는 자격증입니다. 회계사는 세무사 업무를 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세무사는 회계사 업무 중에 세무신고 업무만 할 수가 있습니다. 저한테 오시면
저는 회계사니까 세무사니까 둘 다 할 수가 있어요. 한 번에 해결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책을 쓰는 건 굉장히 매력적인데 돈은 안 돼요. 책은 10% 인센입니다. 그래서 10,000원짜리 책을 쓰시면 나한테 떨어지는 건 1,000원이에요. 제가 책을 이렇게 홍보를 하면 책장 사러 온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뭐 평가에 쓰고 싶더라고요. 책 진짜 돈 안 됩니다. 책 제가 10,000원짜리 팔면 1,000원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50권을 팔까 그러면 저한테 떨어지는 건 5만 원. 그러니까 그걸 제가 사업에 제가 시간 투자를 한다면요 아마 몇천만 원 벌 것 같아요. 제가 이 책 쓰는 거를 사업에 투자했잖아요. 돈하고는 관련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책은 돈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어요. 그게 아까 저기 첫 번째 질문하신 분과 연결이 됩니다. 돈을 왜 벌까? 이 첫 번째 돈에 대한 말이거든요. 책은 돈은 안 됩니다. 제가 25권의 책을 썼는데 그게 60만 부 팔렸어요. 값이. 그러면 10,000원씩 잡고 60억 매출이니까 그 중에 대부분을 이제 출판사하고 여기 교보문고가 다 가져가고 저한테 10% 줘요. 그러면 6억이라는 돈이 나왔겠죠. 6억이 꽤 큰 돈일 수 있겠지만 25권의 책을 60만 부를 팔았으면 우리나라 작가 중에 60만 부를 팔 작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작가가 6억을 벌었다? 큰 돈일까요? 아마 작가 순위로 따지자면 제가 우리나라 작가 중에 1000등 안에 들지 않았을까요? 뭐 조사는 안 해봤지만 1000등 안에 든다. 근데 우리나라 업종에서 기업체 중에 1000등 안에 든다면 6억만 벌까요? 아마 6천억도 벌 것 같아요. 그만큼 책으로 돈 번다는 것은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돈도 안 돼요. 그런데 왜 책을 쓸까요? 책은 나눔의 효과가 있어요. 돈 버는 건 사업을 한 건 나한테만 돈을 오는 거죠.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책은 남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책을 읽은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수가 있겠죠. 그럴 때 책을 쓰는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인세로는 6억이지만 글쎄요 그 책이 가져다는 저에 대한 가치는 계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회계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면서 벌었던 돈을 다 합치고 그거에 10배, 20배를 계산해도 아마 책 쓴 가치를 따라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돈을 벌 때도 그런 목적이 가능가 되면 좋겠어요. 저는 책이란 걸 통해서 그걸 했는데 장사를 해서 돈을 벌었다든지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다든지 한다면 그걸 남의 인생을, 다른 사람 인생을 바꾸는 데 써보세요. 그 가치는 아마 계산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게 첫 번째 시간에 했던 거고요. 또 한 가지 테마를 보였습니다. 돈을 벌려면 내가 많이 벌기도 해야지만 적게 쓰는 것도 같이 돼야 됩니다. 많이 버는 것은 어려워요. 많이 버는 것은 나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남하고 경쟁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 학생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서울대, 연고대 가는 학생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나보다 더 잘하는 학생이 있고 그게 정족수에 스카이 정족수 내가 들어가지 못한다면 연고대를 못 가는 거죠. 서울대, 연고대를 못 가는 겁니다. 돈도 그래요. 돈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도요 나보다 돈 잘 버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내가 많이 번다는 것은 나 혼자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또 돈 버는데 기술과 경험이 많은 사람이 꼭 있어요. 공부도 보면 똑같이 공부하지만 공부 잘하는 애가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스카이 못 가는 친구도 대부분 있죠. 돈도 그래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다 2번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그냥 먹고 사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돈을 벌기 위해서 쉬운 방법은 뭐냐? 소비를 관리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경쟁해서 내가 이기는 것보다는 나 스스로를 컨트롤하는 방법을 쓰는 게 좋습니다. 그게 소비예요. 내 소비 습관을 바꿔주는 게 돈 모으는데 제일 쉽고 제일 빠릅니다. 소비 습관을 바꾸려면 아껴 써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아껴 쓰는 게. 항상 마감 임박. 이게 이제 자꾸 오니까 구글 알파고가 계속 내 관심거리를 자꾸 던져주는 거예요. 낚시 좋아하시는 분은 낚시와 관련된 거 계속 던져주고요. 저는 책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책과 관련된 게 많이 와요. 그래서 사고 싶은 거죠. 누구나 다 사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나 관심 분야만 온다면.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사람들은 기업체들은 다 그걸 이용을 해요.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해서
얼마나 니즈를 잘 파악해서 거기에 마케팅을 잘하냐. 이거 기업의 능력이거든요. 그거를 절제하는 방법이 뭘까? 그거는 아까 나의 감정에 움직이지 말고요. 의존하지 말고 그것도 시스템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통장 쪽 얘기를 할 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쓸 수 있는 돈을 한정을 시켜놔라.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을 받았으면 100만 원 갖고 어떻게 해야지? 고민하면 나의 감정이 따라 움직입니다. 그런데 아예 통장에 내가 쓸 수 있는 돈을 50만 원만 딱 정해놔요. 그러면 내 돈이 50만 원밖에 없기 때문에 50만 이상을 쓸 수가 없는 거죠. 빚내서 쓸 수 있는 그런 원천적인 그 조건들을 다 차단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제가 20만 원 갖고 써요. 그것도 현금 가지고 씁니다. 현금 가지고. 뭐 카드 가지고 쓰고 싶어도 카드를 안 쓰기 때문에 빚을 내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20만 원 쓰는데 은행 가서 뭐 대출 받겠습니까? 그러지 못하죠. 20만 원만 가지고 현금 가지고 쓰면 소비가 절제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때 얘기했나요? 은행을 최대한 좀 돈 쓰는 걸 불편하게 해라. 카드가 돈 쓰는데 편한 거잖아요. 반대로 현금 쓰면 불편합니다. 또 단위도 좀 큰 걸 가지고 다녀요. 제가 처음에 돈 쓰는 걸 조절할 때는 수표만 갖고 다녔어요. 그 당시에는 10만 원짜리 수표. 그러니까 어디 가면 10만 원짜리 깨기가 싫은 거예요. 보통 옆에 친구들이 다 되죠. 아, 또 10만 원짜리 뭐 나중에 내. 자기가 다 내. 나중에 안 가요. 맨날 10만 원짜리 갖고 다니니까. 그래서 병원 가서 외상을 해요. 병원이 잔돈이 없어요. 10만 원짜리 내면 한 5천 원, 7천 원 이게 내잖아요. 뭐 9만 얼마를 거슬려져 하는데 잔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외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보다 지독한 걸 봤어요. 그 사람은 100만 원짜리 맨날 100만 원짜리 돈 쓸 일이 없대요. 그 사람 빼보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뭐 남한테 얻어먹으라는 얘기 아니라 제가 극단적인 부분인데 돈을 쓰기 불편하게 만듭니다. 은행도 되도록이면 이 현금도 찾기 불편하게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현금도 안 쓰겠죠. 뭐 제주시에만 있는 은행을 거래하시면 한번 도착하려면 1시간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만큼 네, 체크카드도 빚내는 건 아니지만 저는 현금 차를 쓰는 것이 훨씬 더 소비가 적습니다. 체크카드도 쓰기 편하죠. 근데 현금은 돈 줄어드는 게 딱 보여요. 그래서 하나, 2개 살 하나 삽니다. 이건 맥도날드에서 통계를 내봤어요. 소비자들을, 손님들을 조사를 해봤는데 카드 쓰는 사람과 현금 쓰는 사람의 소비 금액을 비교했더니 카드 쓰는 사람이 42%를 더 사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가서 맥도날드 한번 계산해보세요. 내가 카드 쓰다 보면은 프렌치 프라이 하나 더 시킵니다. 먹고 싶은 거 하나 시킨데 현금 쓰면 그냥 딱 먹을 것만. 그리고 잔돈 보고 계산해요. 일단 내가 먹고 싶은 거 잔돈이 1,000원짜리 몇 장 안 되는 그러면 10만원짜리 안 끼고 싶고 5만원짜리 안 끼고 싶은 게 사람 심리예요. 그래서 큰 단위 돈을 가지고 다니시면 소비가 절제가 돼요. 그런다고 해서 뭐 굶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내가 안 써도 되는 돈을 굳이 쓸 필요 없다. 요즘 사람들 얼마나 이상해요. 돈을 막 써가지고 배 터지게 먹고 또 다이어트 한다고 또 돈을 쓰고. 근데 참 동물이 보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사람이나 동물은 이해 불가. 돈 써가지고 열심히 먹고 또 돈을 써도 또 사줄 거예요. 처음부터 안 먹으면 될 건데. 그죠? 네. 그게 뭐 고양이 소인가? 그 책에서 보니까 고양이가 사람을 보니까 참 이해가 안 가더래요, 사람이. 제가 봐도 사람이 이해가 안 가요. 저 스스로도 이해 못할 짓을 많이 했다고요. 그거를 좀 시스템적으로 잡아놓으면 빚은 안 생깁니다. 그러면 이 부자의 첫 번째 원칙으로 자꾸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번 거보다 적게 써. 그러면 누구나 부자가 된다. 문제는 시간의 문제죠. 1년 동안 부자가 됐냐? 100년 걸리냐? 이 차이 문제지. 번 거보다 적게만 쓴다면 돈 걱정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금융환경, 지금 경제환경은 번 것보다 더 많이 쓰게 자꾸 만들어요. 카드사, 은행, 정부 이런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탐욕을 자꾸 불러일으키는 환경을 자꾸 만들어 놓죠. 그래서 경제 위기가 오고 파산이 생기고 빚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겁니다. 사업하다 장사다 망하시면 다 그러는 거죠. 후회하는 게 내가 무리했어. 내가 욕심 커서 다 이 문제입니다. 뭐 다른 문제 별로 없을 거예요. 거의 공통점 다 그걸로 봐요. 그 관리, 욕심 관리만 잘하면 되는데 그걸 내 마음으로 할 수 있다면 제일 좋고. 근데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내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 그 방법이 제일 쉽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시간 교육이었습니다. 질문 이제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올해는 이제 끝나.